고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 민족의 혼과 얼이 담긴 의학, 바로 한의학이다. 편견과 오해를 벗고 한의학은 현대의학의 대안이 되어가고 있다. 단순한 질병 치료가 아닌 병의 근본을 찾고 치료하려는 한의학.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한의학의 우수성과 효능을 주목하고 있다. 과연 서양인에게 한의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일제강점기 한의학은 일제에 의해 왜곡되고 평가절하되어 사라질 위기를 겪어야만 했다. 우리 의술을 말살해 민족적 자존감을 박탈하려고 했던 것이다. 전통의학에서 미래의학을 보다 난치병의 치료법을 한의학에서 찾기 시작한 현대의학. 우리 선조들의 전통의학이 미래에 제시한 새로운 방향은 무엇일까? 한방과 양방 모두 수준 높은 치료를 보이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의과대학교 병원이다. 그래서 환자가 양한방 협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한방 치료하면 어깨나 목 그리고 허리 등의 통증, 부종 등 한정적 치료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한의학의 치료는 그 폭이 훨씬 넓다. 뇌동맥류 환자, 침술로 혈관을 뚫어주는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한방에서는 이제 뇌동맥류 치료는 초기에 이제 그 크기가 작을 때는 이제 긴장을 안 하고 혈관을 완화시키거나 피로를 풀어주는 그런 치료 방법을 한다는 반면에서 부위가 크거나 수술을 하는 거는 신경외과에서 하는 거고 수술한 이후에 어떤 그 한방적인 어떤 관리를 중풍과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뇌동맥류 환자는 한방 침술 치료 후 양방 신경외과로 향했다. 환자는 1년 전 뇌동맥류로 진단되어 신경외과에서 시술을 받았다. 지금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예. 머리 안 아프시고 예. 괜찮아요? 현재 한방과 양방 협진하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뇌동맥류는 어떤 병일까? 불가사리 모양처럼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피인데요. 보통 출혈은 이렇게 뇌 안에 생기는데 이거는 이렇게 불가사리 모양처럼 이렇게 혈관이 다니는 길에 따라서 이렇게 출혈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뇌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우리가 진단을 하고요. 뇌 지주막하 출혈은 뇌혈관이 돌출되거나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질환인 뇌동맥류가 터지면 발생되는 출혈이다. 그렇다면 뇌동맥류의 치료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직접적인 수술이라고 해요. 우리가 개두술로 해서 그 뇌동맥류를 클립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물어주는 그런 수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직접적인 수술을 피하고 혈관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 터진 꽈리 안을 백금 코일로 채워주는 그런 색전술 방법이 있습니다. 뇌동맥류 환자는 터진 혈관 안에 코일을 넣는 색전술을 신경외과에서 시행했다. 그리고 양방 협진을 통해 약물 치료뿐 아니라 한방 침술 치료도 병행하게 된 것이다. 현재 서양의 우수 대학에서도 한의학과 협진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대다수의 그 유수한 어떤 병원에서는 현대의학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의학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서로 이렇게 통합해서 진료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서양의학의 장점과 또 한의학의 장점을 같이 이렇게 접목시킨다면 어떤 난치 질환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한의학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한의학의 어떤 면이 세계 의학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의학. 수천 년 동안 쌓여진 의술과 임상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세계 누구나에게 적용 가능한 현대 의료가 되어가는 것이다. 한반도의 첫나라 고조선.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만주 요령 지방과 한반도 서북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부족을 통합하여 생긴 국가이다. 단군의 고조선 건국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이미 고대 국가를 형성했다는 사실.
그리고 홍익인간이라는 건국 이념은 현재까지도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 되고 있다. 단군 신화는 우리나라의 가장 빠른 기록이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보면 환웅이 질병과 곡식, 인명 등의 인간과 관련된 360여 가지의 일을 살펴보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질병이 포함되어 있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의학에 관련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조선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에 보면 환웅이 100일간 쑥과 마늘을 먹고 인간이 되어 단군을 출산했다는 기록이 있다. 단군 신화에서 이미 약초의 개념이 나오는 것이다. 한의학 서적의 쑥은 애엽이라 명하는데 성질은 따뜻하고 독은 없고 맛은 맵고 쓰다고 적었다. 그리고 애엽을 경대로 치료하는 좋은 약으로 부인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약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명의별록이라는 책에는 쑥에 대한 특징과 약효를 적고 있다. 후한 말경에 나왔던 명의별록이라는 책, 한 3세기경 되겠죠. 그때 나온 책에 처음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군 신화는 BC 2333년의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쑥하고 마늘을 더 일찍 활용한 어떤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조선 시대에는 약초 기록뿐 아니라 침술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다. 황제 내경 중 침술의 원리를 기술한 영추편에 침의 가장 오래된 형태인 돌침, 즉 편석이 동방에서 유래했다고 하였다. 편석은 고대 종기를 짜거나 통증을 치료한 의료기구 중 하나다. 그리고 동방은 고조선을 뜻한다. 돌로 만들어진 어떤 침의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침으로도 사용되고 그것이 좀 투박한 모양을 갖고 있으면 외과수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제 동방에서 그것이 나왔다, 거기서 기원되었다라는 기록이 중국 측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봐서 그것이 바로 당시에 이제 동이족의 어떤 그런 의료 기술이 중국에까지 알려져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석침은 신석기를 거쳐서 점점 정교하게 가늘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금속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침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구리침, 철침 등으로 발전하고 은침, 금침까지 출현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의술로서의 한의학의 시작은 언제부터라 볼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현재 500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조선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고자를 붙여서 고조선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조선이란 말이 들어있는 옛 중국의 문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고조선 시대에 활용했던 그런 약들에 대한 기록들이 조선에 어디서 뭐가 난다 이런 식의 기록들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고조선도 그런 활동했던 의사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조선 시대 이후 한반도는 삼국시대를 거쳐 다시 통일의 시대를 맞는다. 바로 고려다. 그리고 의학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고려시대는 몽골과 거란 그리고 외까지 잦은 외세의 침략을 받는다. 국가의 안위에 잦은 위협이 찾아왔던 고려. 그래서 결국 종교인 불교의 힘으로 이를 맞서고자 했다. 이러한 사회적 특징은 의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고려시대 의사학은 고려시대의 여러 정치 경제적인 상황하고 맞물려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스스로 한국에서 나는 여러 약재들을 활용해서 한국의 질병을 치료하자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춘 이야기들이 논의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불교가 성행을 했었다는 어떤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학적 지식들이 불교의 유입과 함께 중국으로부터 전래가 되기도 했지만 인도로부터 내어난 여러 의학 기술들이 같이 포함이 되기도 했었고요. 고려시대에는 의술 대신 승려가 기도나 주술을 외워서 치료를 하는 행위도 성행했다. 그런데 이 주술적 행위가 외과 의사의 시초가 되었다. 고려시대는 광정부터 폭넓은 과거 시험이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의과와 관련한 과거 시험이 두 가지 종류로 시행되었는데
하나는 의협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죽음업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주로 의협에서는 의학 이론과 전반적인 진찰과 진료를 하는 관리를 뽑았고 죽음업은 낮은 등급으로 외과 시술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관리였다. 우리가 동아시아 의학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가끔 놓치는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특히 이 외과 시술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죽음업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외과 시술을 담당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전반적으로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주문을 외운다거나 또는 기도를 통해서 환자가 낫기를 바라는 그런 시술들도 병행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죽음업이라고 하는 것에 원래 어원을 따져보면은 실제로 이 주문을 외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힘든 치료를 앞둔 환자를 걱정하는 마음이 주문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주문은 의술이 되었다. 한의학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달라는 염원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 고려시대의 의술은 주술 형태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의술로 넘어가는 시기였다. 의료 행위를 하는 관리를 뽑는 과거 제도를 시행했고 내과와 외과를 구분지어 치료를 세분화했다. 뇌세의 잦은 침략은 약재의 수입을 자연스럽게 억제했고 결국 고려는 우리 풍토를 연구해 우리 민족 체질에 맞는 약초를 발굴해냈다. 고려의 의술은 이웃나라에도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13세기 기록에 보면 원나라의 황제 쿠빌라의 딸 안평공주가 고려 왕에게 시집을 왔다. 원나라의 황제 쿠빌라이가 아프자 고려의 의사 설경석을 공주가 추천해 쿠빌라이를 낫게 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이 일화는 고려의 의술 수준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지금이나 과거나 또는 동서를 막론하고 난치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늘 존재를 했었고 또 의료라고 하는 것이 늘 한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최고의 의사들을 찾고 치료를 하는 그런 노력들의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시대는 백성을 위한 병원과 약국도 존재했다. 바로 동서대비원과 해민국이다. 동서대비원은 개경에 설치된 민중병원이었다. 개경의 동쪽과 서쪽 두 군데에 설치되었는데 의료사업과 함께 의탁할 곳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구제기관으로서도 큰 몫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해민국 또한 의료 및 구제기관으로 1112년 예종 7년에 처음 설치되었다.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고 백성들에게 약을 무료로 나누어 주는 곳이었다. 이 두 의료기관의 역할에서 고려시대 때에 이미 전염병을 관리하는 인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염병이 돌았을 때 환자들을 수용하면서 관리하는 시설을 갖추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대비원이라는 것의 이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불교에서 대자대비라는 표현에서 나오는 그 대비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의학이 불교의 관점에서 부처의 어떤 자비를 백성들에게 베풀기 위한 것으로 의료를 고려 왕실에서 활용했다고 하면 한의학의 시작은 고조선, 고대부터였다. 기록과 역사 속에서 한의학은 고려시대에도 이미 체계화를 시작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한의학은 또 다른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바로 조선의 건국이다. 조선의 한의학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증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전해져 내려온다. 특히 약재에 대한 연구는 고려시대부터 나라가 바뀐 조선까지 이어져 이미 조선 초기 향약이라는 개념이 집대성되었다. 향약이란 우리나라 산, 강, 들, 바다에서 나는 모든 약재를 뜻한다. 중국의 당약과 다르다 하여 향약이라 부른다. 향약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일단 중국에서 들여온 의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치료법들이 그 치료법에 쓰이는 약재가 우리나라에 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재들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비용과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게 되죠. 또한 이러한 약재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약재의 양도 충분하지가 않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건너오다 보니까 그 중간에 약효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조선 전기에 오게 되면 고려시대 향약의학을 계승을 하고 더욱더 발전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조선은 한의학의 기본 틀을 만들고 독자적인 우리 의학을 체계화하기 위해 서적을 집필했다. 향약 재생 집성방은 태조 7년에 편찬된 것으로 338종의 질병의 증상과 2803종의 약방문을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세종 때 만든 향약 집성방은 조선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우리 풍토에 적합하고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약재가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책이다. 우리 땅에 나는 약재에 대한 백과사전 같은 책이다. 세종은 향약의 약효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국의 의관을 파견해서 그 약재의 성능을 비교 검토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채취되는 약재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는 지리지에 그 내용을 담았고 그만큼 이제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향약 이용을 권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은 향약 집성방이 편찬됨으로써 향약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종합의서가 탄생되는 것으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세종은 향약에 대한 책을 집대성한 후 또 하나 한의학의 토대를 세운 서적을 편찬했다. 바로 의방유치다. 중국 고대 의학서인 황제내경에서 시작해서 원나라 시대에 이르는 150여 종의 의서들을 총망라해서 정리한 의학 서적이 바로 의방유치다. 편찬 작업을 시작하고 3년이 지난 다음에 365권이 만들어졌는데 이때가 1422년 이 의서를 계속해서 교정하고 정리하여 성종 때인 1477년에 끝나게 되었으니 책을 완성하는 데 30년이나 걸린 것이다. 의방유치에 얼마나 큰 정성과 노력을 쏟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세종은 한의학을 자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전에 성립된 한의학 업적들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향약의학을 집대성한 향약 집성방을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의방유치를 편집하도록 하여 그 토대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의서 편찬뿐 아니라 백성들의 치료기관 또한 설치했다. 동대문 밖에 보제원과 서쪽에 홍제원, 그리고 남쪽에 이태원과 남동쪽에 전관원을 두었는데 지금의 국공립병원과 같은 역할을 했다. 세종의 이런 노력은 한의학이 현실적인 의료 행위가 되는데 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세종이 만든 토대를 마음껏 이용해 우리의 한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살린 명의가 있었다. 바로 허준이다. 허준, 우리에게도 낯익은 이름. 조선 최고의 명의자 한의학자다. 30여 년 동안 왕실병원인 내의원의 어의로 활약하는 한편 동의보감을 비롯한 8종의 의학서적을 집필했다. 허준은 본성이 충만하고 어릴 때부터 학문을 좋아했으며 경전과 역사에 박식했다. 특히 의학의 조예가 깊어 신묘함이 깊은 데까지 이르렀다. 유명한 허준 선생님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의학자죠. 허론이라는 분의 둘째 아들 서자로 태어나서 내의원의 유이춘이라는 분의 그 추천을 받아가지고 내의원에 들어가서 44년 동안 재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임진왜란 정류재란을 겪고 또 약 14년의 각고의 노력 끝에 동의보감이라는 위대한 서적을 발간하신 분이죠. 현대까지도 연구되는 의학서적인 동의보감, 병의 증상부터 처방, 약물의 종류, 그리고 양생법에서 침구법까지 한의학의 모든 부분을 기술한 종합의학서적이다. 동의보감은 목차만으로도 2권에 이르는 총 25권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양의 의학서적이다. 인체 내부와 정신학을 다룬 오늘날의 내과에 해당하는 내경편, 인체 외부의 외과적 질환을 다룬 외형편, 구급, 부인, 소아과, 전염병 등 다양하게 변하는 잡병, 그리고 약물을 다룬 탕액편과 침과,
뜸을 다룬 침구편으로 이뤄졌다. 그렇다면 동의보감을 허준이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동의보감 서문에는 왕의 명이 기록되어 있다. 약물 치료보단 마음의 치료 양생을 강조하고 누구나 알기 쉬워야 한다고 명했다. 그리고 여기서 꼭 필요한 의론이란 효과가 검증된 치료법을 말한 것이다. 내용이 이제 중국의 의사들이 상당히 많이 참고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향약집성방이라든가 의방유치라든가 이런 책들이 이제 인용이 됐죠. 그래서 아주 방대한 내용이지만 아주 알짜가 되는 그런 그 좋은 내용의 임상 효과가 또 높고 또 약 같은 것도 치료 효과가 높은 효험이 있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아주 발췌를 잘 해가지고 동의보감은 동아시아의 의료 서적 중 핵심을 모았으며 수십 년간 어이로 있었던 허준의 임상 또한 담겨 있는 의학 서적인 것이다. 동의보감은 현대에도 중국, 일본 등 가장 많이 발간된 의서로 꼽히며 의서 최초로 유네스코에 등재됐다. 유네스코는 인류의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유산을 꼽아 지정한다.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포부의 동의에 거울에 비치듯 명료하다는 의미의 보감의 뜻이 현대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의서들, 상한론이나 운병 관련된 그런 서적들을 보면 그 병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패턴화된 어떤 그 인식을 하고 있는 경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한의학의 경우는 어떤 질병 자체를 보는 것보다는 사람을 봐서 병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을 보는 방법이나 사상의학 또는 이재만 선생님의 동의수세론을 보면 체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체질에 따라 치료를 달리하는 이론을 최초로 세운 이가 바로 이재마다. 이재마가 사람에 따라 체질을 다르다고 여긴 데는 그 스스로가 한평생 병을 앓았기 때문이다. 여러 방법을 다 써보아도 효험을 얻지 못해 고민을 거듭하다가 스스로 의학을 연구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상의학은 한국에서 동무 이재만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동의수세보원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게 만들어진 의학입니다. 그 사상의학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 사람을 사상체질,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으로 크게 구분을 해서 진단 치료를 하는 것을 특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상의학이란 사람의 체질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나누고 같은 병이라도 체질에 맞게 약을 써야 한다는 의학 이론이다. 동의수세보원은 이재마가 사상의학을 집대성한 의서다. 책명에서 동의는 중국의 의가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며 수세는 온 세상 인류의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뜻이다. 그리고 보원은 인간의 근원을 보존시킨다는 뜻으로 사상체질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척한 또 다른 의술 분야인 것이다. 이재만 선생 그 자신이 열격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고질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질환을 그 전통 그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쭉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잘 안 됐습니다. 이제 그 치료하는 걸 아주 연구하는 과정 중에서 체질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상 체질의학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화보다도 이재만 선생 자신이 그 치료했던 그 어려웠던 질환을 치료했던 것이 대단히 중요한 대표적인 일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수세보원에서 이재만은 백집이 있는 마을의 한 사람의 의연만으로는 사람을 살리기에 부족할 것이다. 반드시 의학을 널리 펴고 밝힘으로써 집집마다 의술을 알고 사람마다 병을 알게 된 뒤에야 수를 누리고 원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사상체질은 공평한 의료 혜택을 갈망하는 이재마의 이상 실현이 도구이기도 했다. 자신의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 평생을 연구한 유학사상과 철학사상을 인체의 생리와 병리에 적용하다 결국 사상체질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전통 한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도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이 사상의학은 그런 도가적인 배경의 한의학하고 육아의 그 성리학을 같이 융합시켜서 나온
하나의 그 어떤 상당히 그 인간 전반에 걸친 그러한 의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 체질의 신체적 특징을 살펴보면 태양인의 특징은 머리가 크고 둥글면서 특히 목덜미와 뒷머리가 발달되어 있다고 한다. 태음인은 얼굴이 둥글고 목덜미가 가는 것이 특징이다. 소음인은 얼굴이 작고 달걀과 같은 타원형이 많다. 소양인은 머리가 앞뒤로 튀어나오고 목은 가늘고 길다. 한의학은 어떤 특정 질환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어떤 이론체계를 갖고 있고 그 해당되는 처방을 갖고 그것이 치료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또 다 이해를 하고 하는 그런 지식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의학은 이미 과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한의학의 특징은 우리만의 한의학을 집대성했다는 데 있다. 대부분 실제 행해진 의료 행위를 바탕으로 병의 증상과 치료법을 쓴 것이 다른 나라의 의학과 비교된다. 중국의 가장 오래된 의학서인 황제내경은 음양오행설 등 자연학에 입각한 병리학설이 주를 이루고 실제 치료에 대한 기록은 적다. 한의학이 의학적 지식과 증례를 기반한 데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계급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바로 유의라는 계층이다. 유학자로서 의학 지식을 가진 계층으로 조선 한의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선시대 의사들을 다 중인 계층에 속하는 좀 하급 관리, 그래서 조선시대 의학이 덜 발달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견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의학의 중심은 물론 중인 계층의 그런 의사도 중요한 어떤 위치를 점하지만 더 중요한 그 직업군은 누구냐면 유의라는 어떤 직업군입니다. 유의라 그러면 유학 유자의 유자에다가 의학 의자를 합성해서 유의. 유학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의사들, 그런 뜻입니다. 대표적인 유의로는 정재용, 양해수동이 유학자이자 어이였다. 이들은 동의보감 초창기 편찬위원이기도 했다. 그리고 조선시대 대표적인 실학자 정약용도 유의였다. 마가회통이라는 책을 썼다. 마가회통은 홍역에 관한 의서다. 이 책은 우리나라 마진학의 최고봉이라는 평을 들었는데 마진 치료에 대한 수준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었다는 것은 자랑할 만하다. 조선의 의사들은 유학, 실학, 한의학 등 여러 학문을 두루 갖춘 엘리트 집단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조선의 한의사들은 낮은 신분이었다고 인식되어진 걸까? 유의라는 계층은 의학서를 편찬하고 의술 활동을 펼쳐 한의술을 과학적으로 더욱 발전시킨 계급이었다. 우리는 왜 그들을 인식하지 못했을까? 고려의 역사는 조선 초에 조선 사람들이 기술을 한 거고, 또 조선의 말의 역사 기술은 일제강점기 일본 사람들의 영향하에 기술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조선의 건국을 정당화하는 고려 역사 기술 또는 일본의 강점했던 것을 옹호하는 역사 기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안 좋은 면들이 더 부과가 된다는 거거든요. 일제는 1905년 조선의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인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친다. 그리고 일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한의학 말살 정책이었다. 당시 한 신문 기사를 보면 일본인 공무관 의사가 국립의료기관인 광제원의 책임자로 오면서 한 일은 한의사들을 예고도 없이 몰아내는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한의학은 큰 시련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조선의 의학을 이끌던 전통적인 한의사들은 한꺼번에 관직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들어온 의사들, 그리고 일본에서 교육받은 분들이 전체 의료 행정을 총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고요. 동아시아 최고의 의술이라는 한의학을 말살시키려던 일제. 결국 한의사를 폄하시키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제도를 하나 만든다. 한의사를 폄하하기 위한 의생제도다. 의생이란 의술을 행하는 전문의가 아닌 배우는 미안성의 생도를 일컫는 말이다. 우리의 한의학을 부정하며 뿌리까지 흔들려는 제도였다.
종두법을 도입한 한의사 지석영도 의생으로 격화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그러나 의생제도는 오히려 한의사들을 독립의 상징으로 만드는 역효과를 냈다. 기본적인 어떤 육체적인 건강 상태는 유지해야 되니까 그때 도입한 제도가 뭐냐면 의생제도라는 제도입니다. 1914년 그때 의생제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일제가 한국에 이제 굉장히 왜곡된 제도를 통해서 한의학을 말살하는 이제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한의학자들이 일본의 그런 한의학 말살 정책에 대항해서 한의사들의 모임을 결성합니다. 일제히 항거한 한의사들의 모임은 전선의회다. 그리고 한의사들 스스로 후진 양성을 위해 최초의 근대적 한의과인 동제의학교를 설립하기도 했다. 한의사들이 일제히 항거한 가운데 일제 탄압에 온 마음을 다해 항거한 한의사가 있었다. 바로 한의사 강우규다. 그는 3.1운동이 일어나자 조선 총독 암살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1919년 일본 총독을 향해 수류탄을 던졌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강우규는 독립운동의 불씨가 되었다. 그 후 한의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고 환자의 진료 기록 및 처방전까지 모아지며 일제강점기 한의학은 더욱더 견고해졌다. 한의학이 현대인의 질병에서 두루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통증 질병뿐 아니라 경도 인지장애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는 것이다. 경도 인지 장애는 동일한 연령과 교육 수준에 비해서 인지 기능은 저하되어 있으나 일상생활 능력과 사회적인 역할 수행 능력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로 정상적인 노화와 치매의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경도 인지장애 침술 치료법에 대해 연구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진료비 지급 현황에 따르면 경도 인지장애로 인한 총 진료비는 2010년 66억에서 2014년 351억으로 연평균 5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도 인지장애 환자는 매년 10에서 15%가 치매로 진행된다. 따라서 경도 인지장애를 개선하거나 치매로 진행되지 않게 새로운 치료 기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저희는 이제 경도 인지 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침 치료를 시행해서 이제 효과와 안전성을 비교하는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동물 모델인 쥐를 정상군과 경도 인지장애 유발 대조군, 경도 인지장애 유발 후 태계혈의 전기침을 자극한 실험군으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했다. 태계혈은 안쪽 복사뼈와 아킬레스건 중간에 위치한 혈자리로 건망증, 불면증 등 정신신경계 증상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도 인지 장애에 대해서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은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물론 고전 중에는 굉장히 연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실험실로 끌어들여서 그러한 쥐를 대상으로 경도 인지 장애가 있는 쥐를 만들고 그 경도 인지 장애가 있는 쥐를 대상으로 침 치료를 하였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봤거든요. 전기침 치료 후 기억력을 주관하는 쥐의 뇌 부위인 해마의 신경세포 손상 정도를 확인해 보았다. 태계혈에 전기침을 놓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신경세포 손상 정도가 34%나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태계혈을 자극을 했을 때 인지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뇌의 대사량이 증가하는 것을 저희가 보였고요. 그러한 점들을 저희가 이제 조직학적으로나 아니면 뇌 영상적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는 약 300명 정도가 한의학과 양의학 두 가지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 그중 한 명이 조태환 원장. 그는 환자에게 양한방 치료법을 함께 적용한다고 한다. 통증을 치료할 때 양의학의 통증 유발점에 주사를 놓기도 하고 한의학의 경혈점에 침을 놓기도 한다. 쪽에 천종이라는 혈자리인데 이 어깨 관절을 움직이는 근육의 경혈점으로서는 천종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거골이란 자리도 그런 자리고요. 현대인의 병 통증. 통증 유발 원인은 다양하다. 그래서 통증을 다스리는 것은
현대 양이나 한의 모두 치료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조태원 원장은 통증 치료를 양의와 한의를 모두 이해해야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한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치료를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결합한 주사침 시술법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퓨저펑처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요, 한의학의 경혈점을 이용해서 관절내 주사, 또 관절을 움직이는 근육의 경혈점 주사, 또 그의 침을 결합한 치료법입니다. 그 치료법을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에서 사용하여서 효과가 있어서 그 논문을 쓰고 발표했습니다. 외상 후 특정 부위에 갑자기 나타나는 극심한 통증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다. 이러한 통증은 외상 치료가 끝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매우 드물게 나타나지만 발생하면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아직까지 어떠한 경우에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 발생하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경혈점하고 90%가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 부위나 그러한 지점에 침이나 주사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큰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치료 지점에 초음파를 사용해서 사용을 하면은 그 정확성, 안정성에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한의학의 경혈점은 경락을 이어주는 지점이고 또 기혈이 흐르는 점을 말한다. 양방의 통증 유발점이란 근육에 있는 작지만 과민한 어떤 지점으로 다른 근육 영역의 통증을 유발하는 지점이다. 그 외에 양방의 압통점이나 신경 차단점 등이 한방의 경혈점과 거의 일치한다고 조 원장은 말한다. 복수면허 의사라 해도 그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고, 또 전문이나 또 특수 분야의 연구자들이 많이 나와야 하느니 통합의학이 더 발전될 수 있고요. 또 서로 의사 한의사가 그 이해와 양보를 통해서 그 한정된 진료, 면허의 한정된 진료 범위를 벗어난 치료를 위해서 의료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양인의 신체와 질병 연구가 현대의학의 바탕이 되었듯 지금 한의학도 세계인에게 미래의학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한의사 라이문도 로이어 원장은 한의학을 공부한 지 20년이 가까이 된 전문의다. 유럽 사람도 한의학이나 침에 대해서 좀 인지도 좀 높아요. 대체의학 중에서. 그래서 독일 사람 같은 경우는 소위 양의사한테 침도 많이 맞게 되는데, 한의학은 아직 조금 개발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아마 큰 시장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흥미롭게도 유럽인의 30% 이상이 침술 치료를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의, 중국 의학을 경험한다. 한의의 사상 체질이나 우리만의 침술 치료는 아직 서양에는 낯설다. 로이어 원장은 한의학이 서양인에게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도 서양인 환자 많이 보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체질 침이라든지 약을 쓰게 되는 경우 있는데, 보면은 비슷한 체질, 맞으면 확실하게 이 체질 어떤 체질에 감별된다면은 거기 치료, 한국인이든 서양이든 그 치료 똑같이 적용돼요. 효능도 같고. 그래서 감별만 확실하게 된다면은 그 체질 의학도 상당히 큰 의미 있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사람한테도 그만큼 적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로이어 원장은 한국에서 수많은 외국인을 치료하며 한의학의 새로운 미래를 보았다고 한다. 사상 체질 의학이 서양인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서양인 체질에 대한 연구와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그는 역설한다. 서양인에게 한의학의 매력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임상에서 한 17년, 18년 동안 일하고 있는데 이 한의학 공부하면서 임상하면서 계속 공부하되고 계속 넓어질 시야가 계속 넓어지고 계속 발전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의학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의술이라고 오히려 갈수록 느끼고 있어요. 상당히 아주 좋은 세계화 시킬 만한 의술입니다. 한의학은 한의사의 역량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지기도 하고 예후의 편차가 크다는 편견이 있다. 그래서 한의학의 세계화의 첫걸음은 표준화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사상체질을 기계로 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개발했다. 기계를 통해서 정확하게 자신의 체질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원리로 사상체질 진단기가 탄생된 걸까? 사상체질 진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그 안면 형태에 따라서 이게 진단하는 방법을 이제 위에서 촬영하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3차원 안면 형상을 이렇게 그 이미지를 가지고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 사상의학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사상 체질에 따라서 그리고 동일한 체질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몸 상태 특성에 따라서 얼굴 특성들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진단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사상체질 진단기는 한의학의 세계화에서도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서양인의 안면 형태를 연구해 표준화하면 사상체질에 따른 서양인의 개별적 한의학 치료가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람을 이해하고 질병을 연구한다라는 우리 한의학의 기본에 충실하며 시대의 흐름에도 충족하는 일인 것이다. 본질을 놓치지 않고 새로움을 더하는 한의학의 역사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사상의학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는 아직까지 이제 왜냐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 일부 이렇게 이제 관심 있는 학자들을 통해서만 이게 주로 이제 뭐 알려져 있긴 하지만은요. 그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의 어떤 그 개별적인 어떤 특성에 맞춰서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은 뭐 의사라면 그리고 이제 임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많은 이제 관심을 받아서 좀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의술 한의학은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랐다. 하지만 그 의술의 본질은 사람을 이해하고 개인이 가진 개성을 존중하며 질병에 대한 실제적 치료와 검증이다. 한의학은 우리의 굴곡진 역사와 수천 년을 함께했다. 시간에 켜켜이 쌓인 의술은 현대의 다양한 질병에 대해 그리고 알지 못했던 치료법에 대해서 길을 제시하고 있다. 한의학은 미래에 또 어떤 방도를 내놓을까? 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다. 그러기에 어떤 질병이라도 치료가 가능한 날이 오길 기다려본다.